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긴장이 되면서 두통이 유발이 되고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또 과도하게 항진이 되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관성 두통이 생기고 3차 신경과 유사한 통증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두통과 자율신경 실조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편두통 환자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인 시야에 반점이 생기거나 특유의 역겨운 냄새나 위장장애, 어지러움, 감각 이상이나 저림 등의 다양한 증상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편두통이 흔히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편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에게도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많이 관찰됩니다. 이처럼 이 두 질환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밀접한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논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상하부라는 뇌 부위가 자율신경의 관제 센터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 논문에서는 기능적 MRI를 촬영해서 편두통 환자와 정상 환자의 뇌 활성 부위를 비교했습니다. 기능적 MRI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검사하는 MRI하고는 다릅니다. 이 뇌의 특정 부위가 기능을 할 때 그 부위로 가는 혈류의 양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부위가 컬러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MRI를 기능적 MRI라고 합니다. 이 기능적 MRI로 인해서 뇌 과학기술이나 뇌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편두통 환자에서 두통이 발작이 생겼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시상하부 및 자율신경의 기능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부위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편두통과 자율신경의 문제는 신경학적으로 연관성이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편두통 환자는 민감한 뇌, 민감한 신경, 민감한 혈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상태에서 유발 자극을 받게 되면 편두통이 발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발 자극은 빛도 있고 소리, 냄새뿐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도 포함되는데 물론 환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 자극에 의해서 뇌가 기능적으로 변화를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변하게 되고 3차 신경과 그 3차 신경 주변의 혈관의 염증 반응이 생겨서 편두통이 일어난다는 게 대표적인 발생 기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3차 신경의 주된 분포가 관자놀이 쪽이나 안구 주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편두통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통증 부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3차 신경이 두피 내에서 주행을 할 때 보면 신경의 옆에 항상 동맥과 정맥이 함께 지나가는데 이 3차 신경에 의한 혈관의 미세한 염증은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이때 극심한 편두통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팽창을 할 때 통증을 느끼듯이 이 혈관도 확장이 되면서 팽창할 때 욱신욱신하는 편두통의 전형적인 통증인 박동성 두통을 만들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을 유발하는 뇌의 부위와 편두통의 통증 발작 시 흥분되는 뇌의 부위가 유사하다는 첫 번째 내용과 편두통의 호발 부위에는 3차 신경과 그 신경과 함께 분포하는 혈관이 있다는 두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왜 자율신경 실조증이 편두통과 연관이 있고 편두통을 악화시키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한 분들은 조절이 되지 않는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이 목이나 어깨뿐만이 아니라 턱 주변 근육, 두피의 근육이나 근막도 긴장이 됩니다. 이 긴장에 의해서 이 3차 신경 주행 부위를 물리적으로 압박하게 되면 초기에는 묵직하고 띵한 양상의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서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도 지나치게 항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면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특히 두피에 있는 3차 신경 주행과 함께하는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 혈관 자체의 팽창에 의해서 터질 것 같은 박동성 두통이 발생하게 되고, 확장된 혈관에 의해서 그 옆을 지나는 3차 신경이 직접적으로 눌리고 압박받게 되면 또 한 번 3차 신경 특유의 날카로운 통증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편두통에서는 극심한 두통이 잘 발생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긴장이 되면서 두통이 유발이 되고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또 과도하게 항진이 되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관성 두통이 생기고 3차 신경과 유사한 통증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뇌에 있는 혈액순환 장애도 잘 동반되기 때문에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시야장애 등도 잘 생기고 이 위가 굳어버리는 느낌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도 잘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 어떻게 편두통을 유발을 시키고 또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편두통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동반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기 때문에 편두통을 치료함에 있어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먼저 또는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병원을 다녀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원인의 치료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것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환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문제인지, 또는 그 의사들에게 새로 개발되는 편두통 약물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제약회사의 문제인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약들을 먹다가 위장이 탈나고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또 자율신경 기능을 망가뜨리게 돼서 편두통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대한두통학회에서 편두통의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낫는 편두통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던 여러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과 관계자들의 싸늘한 시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 발표에 관심이 있는 신경과 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회나 언론에서 말하는 두통 분야의 유명하신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어떤 조합의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느냐가 주된 관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 보톡스나 엠겔레티 등의 치료에 적극적이신 분들도 있지만,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무리수를 둬서 이상한 의사로 낙인 찍히지 말자는 생각에 사실 그 후로는 그냥 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에게만 편두통의 발생 기전을 설명드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대 편두통 환자의 충격적인 MRI 사진을 보고서 편두통 약물의 무분별한 남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무관심하고 냉랭한 학회가 아닌 유튜브에서라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대 여대생인데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이 심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다양한 처방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보니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대표적인 편두통 약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몇 개월을 여러 병원의 약을 중복으로 먹다가 보니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머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외래를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좌측과 같아야 할 20대 뇌혈관이 우측을 보면 여러 군데가 울퉁불퉁해진 것이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에 MRA 사진이 다른 환자분 걸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확인하고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편두통 약인 트립탄이나 에르고타민이라는 약은 혈관 수축작용을 통해서 편두통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두피의 3차 신경과 함께 주행하는 혈관이 늘어나서 두통이 생기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왜 편두통이 심한 분들이 일반 진통제가 아닌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을 찾게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드물지만 이런 계열의 편두통 약들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서 실제로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과용량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생길 수 있는 경우이긴 하지만 편두통 때문에 협심증이나 뇌경색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편두통 약을 먹는다고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편두통은 발생 기전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 많은 제약회사에서 끊임없이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편두통 예방약이나 치료약이나 필요시약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율신경 기능 회복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편두통을 유발하는 뇌 흥분을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게 정답에 근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